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유명인사를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고문 변호사이시고 또 윤리위원회 위원이신데 대구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셨죠. 예. 예.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나오시고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둘 다 패스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법무법인 민주회 공동대표시고, KBS 이사회 이사십니다. 제목을 코로나 파쇼, 이렇게 돌파하자, 이렇게 잡았는데,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중공 배령, 코로나 핑계대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상대로 걸핏하면은 체포하고, 구속하겠다. 이런 협박질을 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야말로 파쇼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온갖, 이게 비리는 또 다 저지르고 있는 이 집단, 이걸 어떻게 정말 끌어내릴 건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이 중공 배렴의 이 확산 책임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에 있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결국 이 문재인 정권을요, 표현하면 남 탓 정권이다. 남 탓. 모든 게 남 탓이에요. 예. 뭐 과거 정권 탓, 또 이게 야당 탓. 예. 근데 코로나는요, 예. 결국 이제 마녀사나 희생양을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예. 첫째는 이제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예. 그 다음에 정강훈 목사님,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 모든 방역의 책임은 문재인한테 있잖아요. 예. 근데 자기는 책임이 전혀 없고, 예. 오로지 이게 신천지나 정강훈 목사 책임을 떠넘기는, 이게 바로 마녀사냥, 희생양 만들기다. 예. 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게 2월 초에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124,408명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유증상자가 2,362명이에요. 일주일 동안에만 중국에서 들어온 애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중국 애들한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진짜. 그런데 이제, 정말, 답답하고 한심스럽게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정권이 이제 방송사들을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방송사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 확산 책임을, 지금 말씀하신 이제 희생경 속에서 국민들한테 이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제가 미디어는요, KBS는 제가 이사를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종편은 MBN하고 예. TV조선 출연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봐도 다 문제가 많아요. 예. 이미 이제 지상파나 YTN 있잖아요. 보도 채널은 예. 거의 정권의 나팔수. 예. 완전히 홍위병 있잖아요. YTN. 지금 문위병이죠. 문재인의 문위병. 예. 이미 전략을 해서 이미 정론으로서 방송의 역할을 이미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종편도 결국 이제 3년마다 심사를 합니다. 예. 재심사 때문에. 바른 소리를 이게 못해요. 솔직히 저도 종편이나 나가면 좀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때문에 또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제 출연 욕심보다 그 점에서 이게 지금 방송이 정권에 대해서 바르게 못하니까 국민들 중에 일부 이런 데 편파 방송을 믿고 코로나가 늘어날수록 문재인 지지율이 오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코로나가 이게 늘어나면 우리 이게 지지율이 떨어져야죠. 예. 이게 저는 편파 언론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게 우리 대응은 뭐냐? 네. 그래도 저는 이게 유튜브. 근데 유튜브는 이제 자유파가 많이 장악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일부 유튜브는 좀 가짜뉴스도 이런 비판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게 유튜브를 보면서 팩트를 판단해보면 네. 충분히 걸러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대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을 알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 참, 열심히 유튜브도 만들고 시청도 하고 전파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참, 이게, 저 머리카락이 있으면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 변호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의료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소위 이제 코로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중공 바이러스라고,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다, 이렇게 장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공 우한에서 실험실에서 이제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그야말로 일부러 확산시킨 병인데 이게 정체가 뭐냐를 가지고 이제 이 의사들 사이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의견이 사실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의 주장은 이제 또 하나의 독감이다 사실은 그게 두려워할 게 아니다.
또 뭐 이 그저 말라리아 치료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진짜 괴질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어떻게 우리 저 비전문가 입장에서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거 방송하면서 의사들하고 같이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예. 주로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거 질병이 바꾼 세계 역사 있잖아요. 예. 책도 이게 몇 권 좀 읽어봤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만 정확한 정체는 알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흑사병이나 또는 스페인 독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당대에는 잘 몰랐어요. 결국은 이제 이거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 저는 이제 이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우리 솔로몬의 이거 반지 있잖아요. 예. 이 또한 이게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보면 이제 정체가 드러나겠지만 예. 지금 제가 이게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꼭 이 코로나에서 하나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결국 이 트럼프는 중공 바이러스 예. 그대로 이게 이름을 장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한폐렴 예. 이 말 이게 쓰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 코비드. 심지어 옛날에 대구폐렴이라는 말을 써도 우한폐렴을 쓰지 마라. 예. 이게 문제고요.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현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 2등이 시진핑이고 예. 그 다음에 1등이 김정은이에요. 예. 두 명한테는 게 한마디 찍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름도 우한폐렴이라는 못 쓰고 예. 우리 이렇게 대구폐렴처럼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예. 이게 가장 문제다 이런 봅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참 이 며칠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이 재미있다기보다 심각한 기사가 나왔는데, 성북구의 어떤 그 입시 학원에서 자기네 이 학원생들이 아무 증상이 없는데 그 주변 동네에서 이제 발병자 나오고 그러니까 검사를 한 60명 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30%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 중국폐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훨씬 전에 지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거 뭐 다 같이 한 번씩 걸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문재인이가 선전하는 있잖아요. K방역 우수하다 이런 거. 예. 이게 허구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K방역이라는 게 뭐 제대로 한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 체계가 좀 뛰어난 건 맞죠. 의사들이. 그렇지만 이게 정부가 뭐 독재 외에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파슈처럼. 이게 바로 저는 이제 총선의 이용해문 K방역 이게 허구성을 드러내는 통계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뭐 강화문의 집회 때문에 뭐 전수조사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야 청와대가 청와대 직원도 전수조사 해봐라. 20, 30% 논다. 광화문에 그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왔잖아요. 이제까지는 몇백 명이라고 쏘기더니 이제 5만 명이 넘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전후하고 옆에까지 치면 몇십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조사하면 몇 명 안 오겠어요? 그건 이게 평균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책임은 전부 광화문에 떠넘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저는 K 방역의 허구성이고, 그래서 현 정권은 모든 게 조작 정권이잖아요. 여론도 조작, 그 다음에 통계도 조작, 그 다음에 코로나까지 조작하는 이렇게 3대 조작 정권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 정부가 최고 잘하는 게, 그리고 유일하게 잘하는 게 이제 거짓말, 조작질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걸 뭐 너무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그 조작질에 그냥 뭐 다들 깜빡 속아 넘어가니까 아이고 좀 답답한 노릇인데, 그건 그렇고 이 중공폐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제 이 대응책이 나라마다 좀 다른데 특이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일상생활을 그냥 영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이 이제 한 번씩 다 왔다 가는,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그 면역 체계를 갖도록 하자라는 소위 이제 집단 면역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옵니다만, 최근에는 그 이 스웨덴의 이 감염자 수가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이 중공폐렴, 이 코로나를 집단 면역을 통해서 인류가 각 나라가 결국 이게 극복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이제 이 학원 성북구 이제 입시학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답이 이거 말고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 부분도 이게 고도의 어떤 의료적 분야라서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본 자료는 150년 내에 가장 많이 사망자가 나왔다. 150년 내에. 아, 그래요? 예, 5만 얼마가 올해 죽었어요. 스웨덴에서. 그 다음에 그 노르웨이보다 한 20배 정도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데 그 보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국민의 생명 신체를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집단 면역이 그만큼 리스크 검증 안 된 거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반대하고요. 예. 다만 제가 이제 그 주장하고 싶은 거는요. 항상 이게 문재인이는 우리나라보다 이게 못한 나라만 계속 틀어요. 제가 방송할 때 보면 전부 이게 뭐 일본, 미국 있잖아요. 또는 이게 저 중동의 못한 나라 이란이나 또 스페인 이쪽 있잖아요. 이런 나라만 이게 계속 부각해서 우리 잘한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KBS에 그랬어요. 야, 우리보다 잘한 나라는 왜 소개 안 하느냐? 저는 이제 대만, 또 이게 베트남 있잖아요.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 태국. 베트남도 우리보다 인구가 이게 1억인데도 몇 명 안 되잖아요. 몇백 명 안 돼요. 그래요. 이런 이게 잘한 방역 국가를 오히려 소개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는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기가 K방역, 이렇게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코로나 정치요. 이런 이제 그 편파적인 보도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나라들을 좀 본받아야 된다. 이래 봅니다. 베트남이 그렇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건 참 뜻밖이네. 이 김종인 그 가만히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3단계 거리두기를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3단계 이 조치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살벌합니다. 이 10명 이상 모임은 금지되고 그 민간 회사나 이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민간도 필수 인원 말고는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거의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만약에 3단계 하면은 굶어 죽기 전에 이거 이 병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할 거다라는 걱정이 되는데 이 3단계 발령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인 이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마저도 사실 이게 멈칫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3단계를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금 전에 그 속보를 보면요. 2.5단계를 하겠다. 정부가. 2.5단계. 뭐냐면 이게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식당이나 카페를 밤 9시까지만 9시까지만 하게 하고 이런 게 2.5단계처럼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2단계냐 3단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제 국민이 얼마나 합심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해주고 자율적으로 이게 수칙을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3단계도 이게 안 지키면 통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정부 시책에 협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이제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 그래서 이게 코로나도 내 편하고 상대방 편 나눠가지고 이게 편파적으로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광화문 집회는 온갖 압력으로 전수를 하죠. 근데 그 옆에 민주노총 있잖아요. 그 집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조사하는 신용도 안 하다가 요즘 이게 여론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파적이잖아요. 이런데 이게 국민이 누가 협조하겠어요? 저는 3단계 올려봤자 이미 정부가 민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효과는 없을 것이고 지금 이게 그래서는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게 코로나 방역에만 해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재미를 보겠다. 코로나 가지고 표를 넣는 이게 저는 문제라 봐요. 이 정부가 바로 며칠 전에 이거 8월 초 전후해가지고 이게 쿠폰을 잔뜩 풀어서 그 쿠폰 받아가지고 한 50만 명이 극장을 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그게 문제인 게요. 노무현 있죠. 노무현은 이게 좌측 깜빡이 넣고 우측 가고 하나 깜빡이하고 가는 방이 틀리죠. 이게 노무현의 특징이에요. 근데 문재인이는요. 깜빡이를 항상 두 쪽 다 여요. 이게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입니다. 문재인은 이게 좌측 우측 깜빡이를 동시에 여버려요. 그럼 이게 뒷차량이 어떻게 압니까?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게 경제하고 방역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게 그 쿠폰도 수십만 장을 풀고요. 또 8월 17일 공휴일로 지정하고 외식 마약에 카드도 만 원씩 돌려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이게 방역을 하니까 좌측 우측 신호가 두 개니 국민들에게 뭘 따라야 됩니까? 이런 얘기 저는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버린 거죠. 이게 바로 정부 실패인 거죠. 이게 문재인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코로나를 정말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고 있고 눈을 가리고 이런 악질 짓을 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게 조금 화제를 좀 넓혀서 문재인 정권의 이제 폭정 실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정리하면서 우선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사건 지금 이거 어떻게 나가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건이 있었고요. 다 이제 우리 국민들 사건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잊어버리셨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신라젠 사건이라 할지 뭐 라인 펀드를 비롯한 각종 그 금융 사기 사건. 그 다음에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억지로 원자력 발전소 죽이기. 또 억지로 이거 산 전부 다 까뭉개가지고 태양광 만들기. 또 뭐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소주성으로 중소상공인들 죽이고 일자리 없애기. 반일, 반미, 친중, 친북. 거기다가 조국 일가 윤미향 사건, 뭐, 정말 열거하는 데만도 숨이 가쁠 정도인데, 이렇게 온갖 폐악질을 저지르는 정권의 미래,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결국요, 만약에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지금 저희가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 개 가지고 4시 딱 방송 시간 끝나버립니다. 너무 이게 많기 때문에 나이라이가. 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근데 이걸 저는 하나의 원인, 가장 근본적인 그럼 이게 그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뭐냐? 딱 하나만 제가 지적하면요. 그 옛날에 그 우리 그 책 중에 그 시경, 서경, 역경 할 때요. 그 서경이라는 책 있잖아요. 서경.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지도자는 천시, 자아, 민시. 이 말이 이게 천, 하늘이잖아요. 천시, 하늘을 본다는 말이에요. 자아, 민시, 국민이 보는 눈으로. 하늘은 국민이 보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은 듣는단 말이에요. 국민이, 즉, 백성이 듣는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문재인도 우리 국민 전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은요, 오로지 대깨문의 눈으로만 보고, 대깨문 있잖아요.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깨문의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대깨문에 의한, 대깨문을 위한 정치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국론이 완전히 분열된 거 아닙니까? 이러므로써 저는 모든 정책에 문제가 놓다. 앞으로도 문재인은 대깨문의 지지, 이름 대깨문 떠나면 본인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계속 앞으로도 절대 정책 안 바꿉니다. 대깨문의 뜻에 따라 지금처럼 갈 거예요. 그럼 이게 그 결말은 보나마나죠. 대깨문 해봤자 몇 프로 되겠어요. 결국 그 결말은요, 저는 주역의 제일 마지막 기회에 보면 항용 유회, 하늘까지 올라간 용 있죠. 용은 이게 추락밖에 안 남습니다. 그게 항용 유회입니다. 주역에. 따라서 이제 문재인의 운명도 이제는 이게 추락밖에 안 남았다. 이미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문재인이 이제 정말 문재인과 그 대깨문들이 그 주변의 대깨문들이 사실은 이제 잠을 못 자고 있을 거다. 지들이 하도 정말 평생 감옥에서 살아도 속죄는 못할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게 잠을 못 자고 있을 거다. 그렇다면은 정권 재창출 이거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을 텐데 이거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그럴까요, 얘들이? 아마 이게 정권 재창출은 뭐 물론 중요하고 그 전에 하나 볼 게 어떻게든 이게 퇴임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악한 게 일단 사법부 한번 장악해보자. 사법부. 이미 대법원은요, 거의 뭐 탄핵 때문에 박 대통령 거의 문재인가 다 임명했죠. 그 중에 6-7명이 좀 민변, 우리법연구의 좌파 대법관이죠. 김명수부터. 그 다음에 그 장악한 게 헌법재판소. 탄핵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선관위부터 감사원까지. 근데 감사원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이렇게 검찰까지. 이렇게 모든 권력권을 장악해서 어떻게든 이게 퇴임 후에 한번 우리 안전판 막아보자. 거기다가 이제 정권 재창출까지 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가 아무리 사법부 장악하고 공수처 만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결국에 민심을 잃은 정권이, 민심을 잃은 지도자가 무사한 경우는 없어요. 전두환 어떻게 돼? 백담사 같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보시죠. 그 다음에 그 노무현 어떻게 됐어요? 근데 불행한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저는 아무리 뭐 장악해도 지금 민심을 잃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문재인의 결말도 이미 민심을 잃고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저는 아무리 그런 장치를 만들어도 결국에 그 퇴임 후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집에서 뭐 이렇게 편하게 지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민심이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선 거죠. 그 리얼미터의 아까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봐요? 갤럽이 이게 얼마 전에 39%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거기에 저는 15에서 20을 항상 빼야 되는 거죠. 왜 빼야 되느냐? 응답자가 문재인 찍은 사람이
41%고 전 국민하면 한 35%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문제 찍은 사람이 훨씬 많이 응답을 하거든요. 아. 그 몇 표본이 이미 표본 집단이 틀리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게 39 떨어졌다. 네. 그럼 지금 20%, 10몇 프로죠. 네. 그럼 이게 회복되겠어요? 네. 초도 아니잖아. 네. 뭐 조금 전에 선거 때는 코로나 가지고 어떻게 조작해서 잠깐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그걸 올릴 게 없어요. 이제는 이게 내리막밖에 없죠. 네. 레임덕에. 따라서는 뭐 지금 이게 지지율 반전은 어렵다 봐요. 네. 그게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지지율인데 네. 예, 통계가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열심히 응답을 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네. 예. 아까 그 추미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그야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게 난동을 부려가지고 아마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경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검찰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게 추미애하고 이제 좀 이따 윤석열 말씀드리면 예. 추미애 인사를 저는 이제 신문에 칼럼을 많이 썼어요. 네이버에 치보면 많이 놉니다. 추미애 인사는 한마디로 이제 이거 막가파 인사입니다. 막가파. 예. 정말 이게 기존의 어떤 관행, 뭐 규정 전부 이게 무시하고요. 네. 오로지 이게 그 자기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있잖아요. 이쪽으로만. 네. 이번에 그 정진웅이라고 있잖아요. 정진웅 네. 형사일부장. 이번에 승진했어요. 아니 자기는 이게 지금 폭행 그것도 이게 독직 폭행이라는 거는 네. 압수수색 권력을 행사하면서 폭행한 거 아니에요. 네. 이래가 감찰하고 수사를 받고 있죠. 네. 이런 사람이 이게 차장으로 승진식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울산시장 수사하던 이런 데 부장검사 있잖아. 김태은이라고 네. 최고로 제가 인정하는 검사예요. 네. 훌륭한. 네. 이런 사람이 이게 대구로 자처시켜 버렸잖아요. 네. 김태은 부장. 또는 이제 그 동부지검의 유재수 사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부장들도 전부 이게 수원으로 옮겨버렸잖아요. 네. 이런 식의 인사를 가지고 막가파식으로 하는데 정말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못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추미애를 아주 고맙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추미애 때문에 지지율이 한 10% 이상 날아가요. 지금 이게 4명의 여장관이 완전히 그 정권의 지지율 하락의 1등 공신이에요. 아 그래. 나쁜 쪽으로. 예. 그게 누구냐? 인형 있잖아. 강경화. 예. 인형. 강경화, 예. 뉴질랜드 이번에 봤죠. 예. 강경화. 예. 그 다음에 뭐 부동산 하면 김현미. 위원미. 김현미. 그리고 이제 그 또 마이너는 추미애. 예. 그 다음에 유원회라고 있잖아. 교육. 기억나죠? 예. 예. 이 4명의 여성 장관. 이분들이 지지율 하락의 1등 공신이죠. 뭐 4대 공신이다. 예. 그래서 저는 추미애가 이런 망나니 뭐 미친 칼춤을 추지만 국민들이 이게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정권의 지지율 하락만 부를 뿐이다. 추미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중에 감사표라도 좀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 다음에 윤석열도 한마디 해야죠. 예. 윤석열은요. 예. 윤석열은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좀 만나도 봤습니다. 윤석열은. 예. 근데 제가 성격을 알지만 저는 이래봐요. 윤석열은 철저하게 검찰주의자예요. 이분은 이게 보수, 뭐 진보, 좌파, 우파 이런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이게 검찰 조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사단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게 너무 지금은 문재인하고 싸우니까 높이 평가하잖아. 예. 근데 과거에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예. 때리잡을 때 윤석열을 보십시오. 예. 윤석열 한동훈의 특징은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 저인망식 수사에서 끝까지 이게 잡는 거거든요. 뒤집어 씌우기. 그렇죠. 예. 그게 조국도 당한 거예요. 우리도 당했지만.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지금은 문재인 정권과 싸우니까 제가 응원도 해주고 예. 뭐 이게 평가하지만 결국에 정치적으로서 자유파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예.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자기 그 가끔 이제 무슨 공식적인 그 스피치를 할 때 보면 윤석열 그 저 총장이 뭐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경제도 얘기하고 마치 그 대한민국 이 보수파의 상징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지셔닝을 하는 걸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약간은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충건 박사 있죠. 예. 제가 좋아하는 친한 박사거든요. 네. 국제정치 강의를 유튜브 하잖아. 예. 이걸 이게 매일 듣는데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이충건 박사 강의를 본인에게 뭐 대권 놀라고 국제정치 공부하나 이 생각을 제가 순간 예. 했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에게 평생 이게 그 법조인이잖아. 예. 제가 옛날에 그 황교안 대표를 좀 많이 지지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은 기억나는 게 제 선배 기자인데요. 예. 검사는 부장검사까지만 해야 정치하지 검사장 이상 한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래요. 황교안도 검사장 이상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 예. 정치하면 안 된다. 왜 윤석열도
왜냐하면 이게 평생 갑의 위치, 갑질만 해봤잖아요. 평생 검사니까. 저 이 말 듣고 야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황교안 대표도 이게 검사 때를 벗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윤석열도 마찬가지. 총장까지 평생 검사만 해봤잖아요. 그럼 이게 정치하고 맞나? 뭐 원희룡이처럼 그냥 이게 평검사다가 나오거나 부장검사 홍준표처럼 이런 사람에게 정치해도 되지만 그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찰주의자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평생 그야말로 영감님 중에 영감님 행세를 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되는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해가 되네요. 그 참고로 그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당시 이제 특검의 그 이 실무팀장이었었는데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이런 그 법전에 없는 그 이 혐의를 이제 들먹거리면서 죄를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그 팀이 윤석열 한동훈 그 팀이 대통령께 징역 35년, 벌금 300억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파의 희망으로 떠올랐는데 대통령 유력한 우파 최고의 아마 지지율이 지난번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저는 이제 아까 딜레마 문제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있잖아요. 제가 재판 과정을 면밀하게 항상 모니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깨끗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안 나왔죠. 아니 10원 하나 받은 게 뇌물이 전혀 없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야 정유라 승마 지원 있죠. 그것도 이게 잘 보면 그것도 범죄 아니에요. 원래 삼성에서 빌려준 거. 삼성에서 국가대표 훈련시키다가 그 승마협회 전무 있잖아요. 분쟁이 생겨 몇 명이 돌아버리는 바람에 정유라가 야 네 말처럼 그냥 타라. 네 말처럼 타라는 건 네 말이 아니잖아요. 소유권 되게 삼성이 다 가져온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아무 정유라도 죄가 없어요. 근데 가사 정유라가 죄가 있다 한들 박 대통령의 딸이 아예 처음에 딸이라고 가짜뉴스 퍼뜨렸죠. 딸이면 경제공동체 맞아요. 근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게 왜 경제공동체입니까? 묵시적 생각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바로 저는 윤석열 사단의 아까처럼 특징 문제예요.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 표적 수사 있잖아요. 엮어였는. 엮어도 이게 너무 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지금은 이제 이걸 문재인 패거리한테 이게 무릎 떠드니까 맹견처럼 제가 지지하는 거지만 정치적으로 이게 자유파의 대안으로 대선 후보 이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참 이게 우파가 참 그 한심한 게 오죽 사람이 없으면 그래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을 그 이 우파의 대선 후보의 1번으로 이렇게 올리고들 있으니 그건 그렇고 이제 그 이 와중에 이게 그야말로 온갖 파쇼지를 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런 폭정 실정을 견제해야 할 그 사실상 유일 야당이 가만히당이다라는 이제 별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스스로 보수를 이제 극우라고 매도를 하면서 보수랑은 결별하겠다 매일 떠들고 있어요. 이게 집권 전략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집권 전략에서 오히려 이게 그 마이너스로 봅니다. 이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순간적인 지지율은 뭐 계속 태극기하고 결별하면서 자꾸 이게 중도 외치면 뭐 광주에 가 무릎 꿇고 뭐 눈물 흘리고 하면 순간적 지지율이 약간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런 게 그 좌파 이중대 있잖아요. 좌파 이중대가 돼가지고는 정권 교체 못 합니다. 항상 정권 교체하고 정권 심판하려면요. 한 손에는 투표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어야 돼요. 이 말이 이게 표로만 가지고는 절대 못 합니다. 표와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한 손에 투표, 한 손에 태극기 들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태극기하고 완전 절연해서 아무도 행동하는, 투쟁하는 보수가 없다. 그럼 이게 어떻게 심판합니까? 저는 민노총 있죠. 민노총이 있었기 때문에 좌파가 집권한 거죠. 민노총 보고 야 너가 극자야. 너가 우리하고 손들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죽죠. 지금 이게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미래통합당은 왜 극우다. 손들매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노는 분 중에 극우가 어디 있어요? 극우라는 게 뭐 나치주의자 있잖아. 나치. 또는 이게 KKK처럼 완전히 미국의 인종주의자. 근데 저는 광화문에 매일 가도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나라 걱정하는 이런 분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분들에게 거구를 하고 손절매한다, 뭐 이제 한다. 이러면 이게 제가 보기 이거는 절대 정권 교체 못 합니다. 예. 오히려 정권 교체하려면 투쟁이 필요하고, 예. 그럼 이게 행동하는 우파 어떻게든 이렇게 안고 가서 화합해서 같이 이게 나가야지 통합해서 이런 식의 전략은 좌파 이중대. 이게 바로 사이비 위장 보수잖아요. 이런 사이비 위장 보수가 어떻게 정권을 교체해서 합니까?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 봐요. 이 가만히당의 이게 참 쇼킹한, 저 스스로 이제 놀랍고 이렇게 좌절스러운 현상이, 가만히당이 가만히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실정이 이제 부각이 되면은 가만히당의 인기가 올라가요. 결국은 이런 걸 이게 한마디로 반사이익이다. 네. 반사이익이란 말 쓰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반사이익은 한계가 있는 거죠. 예. 축구를 하더라도 상대가 이게 자살골을 계속 넣어주면 반사이익이 도움되지만 예. 상대가 정신 차려가지고 예. 자살골을 안 넣고 정찰해서 바로 공격이 온다. 이러면 이게 반사이익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저희가 힘을 기르고 어떻게 능력을 길러서 자력으로 이게 정권을 개최해야지, 상대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가만히 있으면 반사이익 누리겠다. 이런 자세로는요, 절대 이게 정권 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오래 갈 수도 없고요. 그게 보세요. 반사이익으로 좀 올라갔다가 다시 이게 코로나 가지고 좀 늘면서 장난치니까 쑥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반사이익이에요. 이거는 저는 절대 안 된다 보는 거예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혼자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면은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저쪽에 이 가만히당에 그래도 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멍청한 소리, 이게 중도 외연 확장이니 뭐 극우와의 이제 결별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 당에는 어떻게 사람이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근데 김종인은요, 저는 왜 김종인은 이게 언론에서 철새라고 안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김종인이 이게 철새 아닙니까? 철새라는 게 뭐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좌파 갔다가 우파 갔다가 이게 철새잖아. 근데 김종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언론이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그게 저는 옛날에 할아버지 있잖아. 가인 김병로. 할아버지부터 이게 좀 조중동에서 약간 이게 김종인을 좀 밀어주는 게 있는데요. 결국 근데 이 김종인은 제가 보기에 한마디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요. 이분이 뭐 당원들의 투표로 위원장 된 것도 아니고 국민의 투표로 된 것도 아니고 아무 이게 된 게 없잖아요. 결국에 잠깐 임시직 사장이 불과한 거죠. 그렇죠? 내년에 임기 한 내년 4월쯤 되면 저는 이게 떠날 사람이고, 지금 이게 김종인이가 오리지널 보수를요 상당히 괴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수를. 아니 본인 혼자 가서 광주 가가지고 이게 국보에 내가 참여해가 호화호식해서 내가 죄송하다. 자기 혼자 이게 뭐 울고불고 사죄하면 누가 뭐랍니까? 국보위 위원이었어요? 국보위 위원했죠. 전두환 때. 시절에. 예. 근데 왜 자기가 아무 보수의 자유파의 대표성도 없으면서 전체를 가서 막 자기가 잘못된 것처럼 사과하고 다 합니까? 자기 마음 되지. 자기가 이게 무슨 자유파 보수의 대표성이 있냐 말이에요.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이렇게 가면요, 보수가 이게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미통당도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게 김종인이가 당무감사해가지고 지구당 위원장 3분의 2까지 바꾸겠다. 그럼 이게 당이 온전하겠어요? 결국에 분열돼서 쪼개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미통당 분열 가능성이 있다. 예. 지금 이제 우파, 운동권 일각에서는 미통당은 지금 한심한데, 미통당이라고 하는 틀, 이 제도적 틀 자체는 대단히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통당의 우파들이 조직적으로 입당을 해서 미통당을 아래로부터 이렇게 변혁을 하자, 이게 미통당의 주도권을, 리더십을 장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옛날에도 우파 일각에 왜 경선 황교안 대표하고 그때 김진태, 그다음에 오세훈이하고 경선할 때 있죠. 그때도 이제 태극기 어르신들 중에 야 미통당 들어가가지고 좀 바꾸면서 김진태 한번 밀어보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유튜브 중에 뭐 고성국 TV라든지 이런 분들이 10만 아미고 가가지고 미통당 바꿔보자 입당해가지고 10만,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보기 저는 어렵다 봐요. 지금 이게 미통당이라는 공고한 기득권 청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느 세력이 입당해가 조직적으로 과연 이게 미통당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제가 항상 우리 사과 같은 거 먹을 때도 조금 썩으면 베어내가지고, 근데 이게 그대로 묵지만 너무 이게 많이 썩어 물 게 별로 없다.
너무 많이 썩어 한 4분의 3 이상 썩어버렸다. 먹을 게 없다. 그럼 이게 사과 버려야죠. 저 버려야죠. 저는 제가 보기에 미통당도 지금 상당히 그 정도 썩어가는 잘하면 이게 오히려 미통당이 보수파인 데서 손절매 버려지는 이런 게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우려합니다. 그렇게 미통당은 이제 너무 썩어서 뭐 이렇게 가려서 이게 발라먹을 것도 없는 이게 썩은 사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통당은 이제 아까도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 공개적으로 보수 정당이다라는 걸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떳떳하게 스스로 자기 정체를 밝히는 정당은 이제 우리 공화당 하나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안타까운 거는 지난 총선 때 이 지지도는 물론이고 인지도까지도 사실 그 우리 기대와는 뭐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 미통당의 분열을 희망적으로 예측하면서 우리 공화당이 보수의 구심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까요? 뭐 시간도 사실 별로 없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제가 역사책 같은 걸 보면요, 어느 동서고금에 어느 나라든지 이게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정통 주체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반대 세력이 있어요. 모든 게 두 세력이 있어, 어느 나라든지. 그럼 이게 우리나라 정통 주체 세력은 누구냐? 그게 바로 저는 이승만. 결국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게 이승만 대통령 필두로 이게 우리나라 정통 주체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 비판하는 게 민주화 세력 중에 일부 옛날에 뭐 신익희, 조병옥부터 이게 이어오는 세력이 있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이지만 이런 게 두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과연 이게 정통 주체 세력, 우리 보수 세력, 자유파, 이걸 이게 대변하는 게 누구냐? 지금 이게 미래통합당은 스스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리 보수 정당 아니다. 보수의 영혼까지, 정체성까지 버리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게 주체 세력을 포기한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그 희망이 미래통합당에, 그렇다면 이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 어떻게 보면 이게 당 정책이나 정강이나 모든 게 인적 구성을 보면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통 주체 세력의 핵심이 우리 공화당이다. 이건 이게 맞아요. 맞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세라든지 지지율 있잖아요. 의석. 이게 없어서 지금 상당히 저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두 가지 변수가 있다 봐요. 제가 이제 방송 때문에 당원이 아니다 보니까 고은 변호사지만 원래 바둑도 이게 훈수로 보면 좀 잘 보이잖아요. 제가 두 가지 기회가 있는 게 큰 변수가, 첫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제는 뭐 얼마 안 남았죠. 대법원 끝나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박 대통령이 석방되면 저는 반드시 이게 명예회복, 어떤 역사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치 움직입니다. 그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통합당한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번에 총선 때 완전히 너무 실망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거대 야당 중에 뭉칠했지만 앞으로 이게 박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서는 우리 공화당이 그 중심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게 태극기부터 저는 보수 쪽에 친박이 엄청나게 많다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다시 한번 우리 공화당이 크게 부각하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통합당의 대분열입니다. 바로 이제 김종인이가 오늘 당무감사에서 3분의 1을 자르자. 야, 김진태 잘라. 민경욱이도 잘라. 그거 같은 사람들이 다, 광화문 간 사람 다 잘라. 자, 이렇게 현실화되면, 그럼 이게 그 사람들을 가만히 있겠어요? 당이 분열되거나 탈당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그 많은 분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분이 많아요. 자유민주 체제 확고한 신념이 있는. 그럼 이게 그런 분들과 저는 우리 공화당이 대동단결해서 얼마든지 이게 인적으로 외연을 넓히면 우리 공화당이 지금 이게 정책은 최고단 말이에요. 정강이 이념은. 따라서 이제 그런 외연만 좀 확대하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미래통합당의 분열로 하면 충분히 저는 수권 대한정당으로 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저런 분은 굉장히 희망적인 그 얘기입니다. 미통당 분열을 계기로 해서 우파의 대동단결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의 뭐랄까요, 이게 담장을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뭐 매번 말씀하시듯이 대폭 낮추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듣고 보니 상당히 희망적인데 이게 민주당 쪽에는 뭐 대선 주자가 이렇게 다 엉뚱한 짓들을 해가지고 이게 교도소 담당위를 지금 걷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혼자 남은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재명 지사 최근에 하는 말을 보면은 민주당한테 이게 신변이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나 말고 니들 뭐 대안이 없다. 내 말 들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옛날에는 왜 그 좌파 쪽에는 뭐 구룡이 어떻고 사람이 많다 했는데 우파는 사람이 없다 했잖아요. 지금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뭐 안철수가 우파인지 좀 논란이 있지만 일단 이게 안철수도 반 문재인은 맞잖아. 안철수도 이게 뭐 우파로 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또 보면 홍정욱이도 지금 이게 홍정욱 관련주가 주식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잖아. 며칠 전에 홍정욱이 그 외에도 이제 아직까지 뭐 복귀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황교안 대표도 아직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희룡이도 있고 뭐 홍준표, 김태호 지금 이게 우파 쪽으로 즉 반문재인 쪽으로는 사람이 차고 넘치죠. 그래요. 지금은. 근데 오히려 저 좌파는 보세요. 일단 이게 성 문제로 성추행이나 강간으로 날아간 게 안희정. 오그돌이는 뭐 까면 원래 아니까 박원순. 이미 그 날아갔죠. 그다음에 재판으로 날아간 게 김경수. 그다음에 조국. 그다음에 이재명이도 원래는 재판으로 날아가는 건데 박원순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전 대법관들이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판결로 살려준 거죠. 보궐선거를 경기도까지 하면 전국 다 하잖아. 서울, 경기, 부산. 그러다가 이게 후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원순 때문에 살은 거예요. 이재명은. 그럼 결국 이 이재명하고 이낙연이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문화일보에 오늘 문화일보의 이현종 위원 있잖아요. 방송 많이 하는. 그분이 이재명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요. 저는 상당히 와닿는 게 이재명이 얼마 전에 민주당 보고요. 야, 너 이게 완전히 조폭 집단이야. 조폭 군대란 말 썼죠. 이 말은 이게 이재명이가 지지율 1위로 올랐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 내가 문재인을 밟아야만 문재인을 밟고 지나가야만 내가 대권을 잡을 수 있겠다. 이게 역대 항상 그랬잖아. 옛날 이해창부터 지금 이재명이 이런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하고 그럼 이게 대깨문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지고 결국에 저는 오히려 좌파가 분열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이재명하고 대깨문들 이렇게 분열되면 오히려 이게 자유파도 이게 분열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이게 김종인 이쪽 세력, 그 다음에 정통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세력 한 4개 정도가 저는 한 붙어보면 좋다. 4개 정도 붙으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세력 있잖아요. 정통 자유파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다자구도 4, 5자 이 정도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저 이래 보면 1대1 구도는 안 갈 것 같아요. 사자 구도로 갈 수도 있다. 4자나 5자. 5자. 뭐 정의당 쪽에서 뭐 또 하나 낼 수도 있고. 그 대통령께서 그 옥중에 계신지 그 건강도 안 좋으신데 3년이 넘었는데 이 대통령님 빨리 나오실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요. 저희가 이제 그 투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그 탄핵 무효. 이건 이게 정당한 투쟁이기 때문에 또는 이게 무죄 석방. 이런 게 투쟁은 계속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강조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그 문재인이한테 뭐 사면을 좀 해달라. 이렇게 문재인한테 구걸하면 안 돼요. 탄핵이 무효라는 말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탄핵이 무효잖아. 무효라는 건 소급에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문재인은 이게 적법한 정당성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탄핵은 누구 권해요? 탄핵은 우리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이잖아. 근데 권한 대통령도 아닌 사람한테 사면 좀 해주세요.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이니까 저는 이제 그 문재인한테 사면해달라. 이렇게 좀 애글복글 좀 하지 말아요. 그죠? 뭐 옛날에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정당하게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탄핵 무효와 어떤 게 무죄 석방 이렇게 저희 투쟁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게 그 문재인이 성격으로는 절대 저는 사면해줄 가능성이 이게 낮아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사면하는 순간에 정권이 바로 무너지거든. 대깨문들까지 떠나면. 그럼 이게 결국 저희 힘으로 투쟁을 통해서 저는 석방하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11월 달에 미국 공화당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면서 우리 대통령님 이 석방 문제에도 좀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요? 미국이 좀 국제적인 인권 운동 차원에서라도 이건 뭐 너무 죄 없는 사람을 3년 넘게. 근데 트럼프는 뭐 저 기대를 안 해요. 트럼프가
이제까지 하면서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박근혜 뭐 역할한 건 없잖아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죠. 예. 안타깝게. 오히려 이게 바이든이 되면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트럼프한테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 오로지 자유우파 힘으로 네. 저는 이게 구출 투쟁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정말 건강하셔야 되는데, 예, 끝으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공산당 전쟁이 정말 총만 발사만 안 하고 있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 안 갈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요, 네. 아까 강경화 욕도 했지만 참 이게 문재인이가 진짜 국제정치 모르는 게요. 우리나라의 동북아시아는 저는 딱 양자 구도가 그대로 갑니다. 네. 바로 근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네. 미일 대한민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네. 신냉전이죠. 그런데 현 정권은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한, 미일 이 공조로 가야 되는데 일본만 가지고 항상 이 정권은 친일파 장사를 해요. 네. 조금에게 여론이 깔아앉으면 또 친일파자. 그게 독립 광복회장 김원웅 있잖아요. 김원웅이 자기가 이 민정당 공화당부터 온갖 당뇨하다가 자기는 생계형이고 그럼 이게 옛날에 일제시대 잠깐 근무한 사람은 전부 다 생계형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게 친일파 장사. 일본하고 자꾸 적을 두고요. 그다음 한미동맹 깨고 그리고 이게 아까처럼 북한하고 손잡고 중공 왜 선거 때도 이게 중국이 댓글 부대는 많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완전히 외교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이게 가장 저는 큰 문제다 현 정권에 이렇게 보고요. 우리 자유파는요 지금도 이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굳건한 공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정은하고 손잡는 게 아니고 우리 탈북 단체 그리고 이게 북한 인권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과 손잡고 결국은 이제 그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 레짐 체인지 이거 아니고는 이게 절대 비핵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외교 방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서 변호사님 통해서 시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관련해서는 소위 이제 과거 친박 진영 인사들이 얘기하듯이 석방이랄지 사면을 탄원하는 이런 쓸데없는 짓은 이게 탄핵 과정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대통령님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는 탄핵 무효 투쟁, 대통령님 무죄 석방 투쟁을 더 강하게 추진을 하자라는 말씀하셨고 앞으로 전국 전망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님 석방이 엄청난 변수가 될 거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미통당이 이제 곧 분열될 것 같은데 우파 진영의 대동단결 이거를 모색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좌파도 분열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은 4자 내지 5자의 다자 구도가 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우리 정말 이게 귀한 분이 이게 모처럼 모셔가지고 한 2시간 말씀 나누고 싶은데 내일 10시에 우리 공화당 라이브에서 우리 공화당 창당 3주년 기념 특집 토론회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랑 우리 서 변호사님 또 몇 분이 생방송 특집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하실 내용들이랑 이게 몇 가지 겹치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예정보다 일찍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배운 게 많고 또 우리 이 변호사님을 심심치 않게 좀 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끝으로 우리 당원들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결국은 이제 제가 중국에 노신 있잖아요. 노신 악큐정전 광인일기 있잖아요. 노신 그 대사 중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길이라는 게요. 처음부터 이게 길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이게 다니다 보면 다 이게 새로운 길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도요. 저는 우리 공화당이 바로 새로운 역사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건국부터 산업화 민주화까지 제대로 왔어요.
근데 갑자기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 완전히 우리 모든 역사를 부정해버리고요. 오히려 이게 완전히 과거로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는 우리나라 역사의 길이 지금 잃어버린 이런 이게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 공화당이 저는 총력을 다해서 새로운 이게 선진 통일 강국 새로운 역사의 길을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길을 만든다. 이런 이게 자세로 노력하면 반드시 이게 희망이 있다. 저는 지금 이게 약간 뭐 선거 사회로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저게 집회도 못하고 일단 저희는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약간 이게 좀 의기소침하고 이런 있지만 얼마든지 이게 상황이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년 동안 정말 이게 제가 태극기 집회를 봤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도 안 빠지고 정말 이게 3년 이상 투쟁한 당이 어딨냐 말이에요. 우리 공화당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역사의 주체로 다시 서서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길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토시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게 없는 아주 귀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내일 10시에 우리 공화당 창당 3주년 기념 토론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